어르신 담낭염이 심해져서 내일 수술해야 합니다. 뭐, 갑자기 수술이라고요? 어떻게 하지? 여보, 내가 뭘 준비해야 해? 아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갑작스러운 수술이라 어떤 거부터 준비해야 할지 당황스럽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의료진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술이라는 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결정이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데 막상 의사 앞에서는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기본 질문들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질문,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의사가 수술을 권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 모든 수술이 응급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술 없이도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을 미뤄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 수술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될 수 있지만 그 악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수술 시기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 이 수술의 성공률은 몇 %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의 기준이 뭔지도 함께 물어보셔야 해요. 의사가 말하는 성공과 환자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사는 수술 자체가 무사히 끝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 수술의 경우 수술 자체는 99% 성공하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은 70-80% 정도라고 해요. 이런 차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수술 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성공률이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의 개인적인 성공률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질문,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퇴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가기까지의 기간을 물어보셔야 해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 운동할 수 있는 시기,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은 젊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거의 회복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개인차를 미리 알아두시면 수술 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이 수술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수술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약물 치료, 물리치료, 다른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수술 외에도 스테로이드 주사나 체해 충격파 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효과는 수술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험도는 훨씬 낮죠. 본인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는 누구인가요? 를 추가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환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특히 어려운 수술이나 합병증이 많은 수술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의사들이 잘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도 사람이에요. 시간도 부족하고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흔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까지 모두 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갑상선 수술의 경우 목소리가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건 성대 신경이 손상될 때 생기는 건데 확률은 1-2% 정도로 낮지만 한번 생기면 영구적일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수술을 결정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취 관련 위험성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 폐,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마취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마취와 관련된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어요. 또한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 혼란 상태가 올 수도 있는데 이를 수술 후 선망이라고 해요. 특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나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병원 감염은 생각보다 흔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죠. 수술 부위 감염뿐만 아니라 폐렴, 요로 감염 등도 수술 후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이에요. 이런 감염들은 회복을 늦추고 입원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미리 어떤 예방 조치들이 있는지, 감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실패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미리 들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마취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마취는 수술만큼이나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로 전신 마취인가요? 부분 마취인가요? 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물어보세요. 전신 마취는 의식을 완전히 잃는 거고 부분 마취는 특정 부위만 감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에게는 때로는 부분 마취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전신 마취의 경우 모든 몸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조절해야 해요. 호흡도 기계가 대신하고 혈압도 약물로 조절해야 하죠. 반면 부분 마취는 의식은 유지하면서 특정 부위만 마비시키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하지만 모든 수술에 부분 마취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마취과 의사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이 아니에요. 환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특히 복잡한 수술이나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경험 많은 마취과 의사가 필요해요. 마취과 의사의 전문 분야도 중요해요. 심장 마취, 소아 마취, 산과 마취 등 각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받을 수술에 특화된 경험이 있는 마취과 의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마취 후 부작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를 꼭 물어보세요. 구토, 어지러움, 목 아픔 같은 흔한 것부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까지 모두 알아두세요. 마취 후 흔한 부작용으로는 구역질과 구토가 있어요. 특히 멀미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죠. 또한 기관 삭관으로 인한 목 아픔이나 쉰 목소리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악성 고체온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특정 마취제에 반응해서 생기는 건데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마취 관련 문제가 있었던 분이 계시면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취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은 마취가 끝나면 보통 10-20분 내에 의식을 회복하지만 고령자는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또한 완전히 정신이 맑아지기까지는 하루나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가족들도 덜 걱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수술 전 준비 사항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수술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수술 전에 중단해야 할 약물이 있나요? 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등 평소에 복용하던 약물 중에서 수술 전에 미리 중단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약을 다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계속 복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각 약물마다 중단 시기와 방법이 다르니까 정확한 지침을 받으세요. 또한 한약이나 영양제, 건강기능식품도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복용 중인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술 전 금식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더 중요해요. 보통 수술 8시간 전부터 금식하라고 하는데 물도 마시면 안 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마취 중에 위험할 수 있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마취 중에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폐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수술 전에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나요? 또 물어보세요.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X-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부터 심장 기능 검사, 폐 기능 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검사 항목이 많아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검사들은 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귀찮더라도 꼭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수술 후 돌봄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를 꼭 물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수술 후 며칠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거든요. 단순한 수술이라도 마취의 영향으로 하루 이틀은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요. 미리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이제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수술만 성공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먼저 수술 후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를 물어보세요. 진통제의 종류,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을 미리 알아두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요즘은 통증 관리가 많이 발전했어요. 환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진통 장치도 있고 신경 차단술 같은 방법으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진통제로 인한 변비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나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 일찍 움직이면 위험하지만 너무 늦게 움직이면 혈전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알아두세요. 수술 후 조기 거동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다리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걷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렴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종류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지침을 받으세요. 수술 부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꼭 물어보세요. 상처 소독 방법, 드레싱 교체 시기, 샤워나 목욕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처 관리는 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방수 드레싱이 많이 나와서 샤워도 일찍부터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와야 하나요? 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열이 나거나 상처에서 고름이 나거나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하는 응급 상황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위험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거나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른다거나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예요.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 일정을 미리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수술 후 일주일, 한 달, 세 달 이렇게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정기 검진을 통해 회복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조정할 수 있어요.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병원에서 정확히 답해주기 어려워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개인의 보험 조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실손보험 청구할 때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수술 전에 보험사에 이런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 수 있나요? 더 물어보세요.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의 비용도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복강경 수술을 계획했는데 중간에 개복 수술로 바뀔 수도 있고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져서 마취비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미리 설명 들으시고 대략적인 추가 비용도 확인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또 확인해 보세요. 큰 수술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병원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대부분 분할 납부나 의료비 대출 상품을 안내해 드려요. 이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퇴원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를 꼭 물어보세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수술 부위 관리 방법, 샤워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직장 복귀는 언제쯤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회복 과정이 훨씬 순조로워요. 특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와야 하나요? 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응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상처 부위가 심하게 붓거나 고열이 나거나 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등은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응급 신호들을 명확히 알아두시고 응급 연락처도 메모해 두세요. 재활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질문이에요. 수술 후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뎌지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지, 운동 강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가능하면 운동 방법을 시연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설명서를 받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정기검진은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또 확인하세요.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검진은 언제인지, 그 이후에는 얼마나 자주 와야 하는지, 언제까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지를 미리 스케줄로 받아두세요. 그러면 미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수술은 두려운 일이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예요.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시고 불안한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의료진들도 환자분이 안심하고 수술받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세요. 지금까지 수술 전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결정부터 의료진 선택, 준비사항, 소통 방법, 비용 문제, 그리고 회복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시면 훨씬 안심하고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